자, 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266페이지 보겠습니다. 페이지 266. 자, 한번 연습했던 부분인데 건축법하고 주택법하고 일단 공부를 뭐부터 해야 되냐면 건축법에 먼저 치중을 해서 공부하고 건축법에서 주택법으로 넘어올 시점에 왜 넘어왔는지에 대한 알면 된댔죠.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볼게요. 건축법에서는 건물을 짓는 사람을 건축주라고 하고 관할 지역의 시군구한테 특특시군구한테 허가를 받되 특별광역시장의 허가를 대는 경우는 있다.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여기서 기억이 나면 진짜 대단하신 겁니다. 21층 이상이거나 아니면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공장이나 창고나 심의 거친 건 제외하고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절대 허가권자에 도지사 없다. 국장은 당연히 없고 허가받고 2년 안에 착공한 후에 시공하고 나서 쓸게요 라고 하는 걸 사용 승인이라고 하는데 승인 신청하면 7일 안에 검사하고 합격하면 교부하는 거다. 단 사용 승인 전에는 사용할 수 없으나 임시 사용 승인 받으면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임시 나오면 몇 년이요? 2년. 임시 2년. 그리고 장기 공사로 간다 그러면 연장할 수는 있다 해서 여기서 1회 안에 1년 연장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알파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있는데 주택으로 이제 기준 잡을 때는 30개 미만일 때까지는 건축법에서 하되 30개 이상을 짓겠다라고 하면 주택법으로 가서 사업 주체가 된다고 해서 30개 이상 뭐 500세대 뭐 1000세대 짓는 대단한 사람 사업 주체 그래서 사업 주체 그랬잖아요. 사업 주체가 나 사업 이렇게 할 거예요라고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서 요거 2년인데 얘는 5년 준댔죠. 맞죠? 2년 안인데 얘는 5년. 2년 안에 착공 안 들어가면 허가 반드시 취소인데 요거 아닌 거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5년 안에 착공 안 들어가면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착공한 다음에 이제 시공 직접 막 하고 나 이제 쓸게요라고 물어보는 거를 사용 승인이란 말을 똑같이 쓰면 이게 어느 법을 적용받았는지 알 수가 없지 않냐. 그래서 죽은 시체 주검 그랬죠. 주택법은 검사, 사용 검사를 신청하면 15일 안에 검사하고 합격하면 사용 검사 필증을 교부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용 승인하고 사용 검사 중에서 어느 게 좀 더 기간이 길어요? 당연히 이제 어느 게 길어? 주택법이 길지. 주택법이 기니까 일주일하고 보름으로 기억하는 게 좋은데 나중에 하면 이거 일주일하고 보름인데 이게 14일로 바뀌면 왠지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서 일주일 보름 이렇게 기억하세요. 일주일 보름. 그리고 사용 검사 전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완공된 부분이 뭐냐에 따라 임시 사용 승인 받아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주택법이 일반적인 건축법보다 좀 더 양이 많아서 온 특별법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업계획 승인 받았으면 당연히 건축허가 받은 걸로 보겠다. 근데 거꾸로는 안 돼요. 근데 주택법에서 사용검사를 받으면 사용 승인 받은 거로 보지만 거꾸로는 안 된다. 여기까지 기억하되 요거보다는 권한자가 높겠죠. 그래서 시도지사 대장인데 면적이 10만 미만이면 도지사가 시장군수한테 위임합니다. 예외 국장이 하는 사유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요 사람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건축법은 허가권자가 사용승인권자 같은 사람인데 여기는 시도지사가 검사 안 하고 시군구한테 위임을 해놔요. 그래서 시군구한테 위임해놨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권자와 사용검사권자는 동일하다라고 하면 안 돼요. 얘는. 그리고 국장한테 승인 받았으면 국장한테 사용검사 받는 거다. 이거를 한 번만 더 할게요. 주택법으로 내려온 이유가 뭐야? 그러면 몇 개 이상이라서 머릿속에 확 들어와야 돼. 30개. 단독주택은 호로 따지니까 몇 호? 30호. 공동주택은 세대니까 30세대. 그래서 30세대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기준이 되는 거야. 대지면적 1만인데 이걸 50으로 완화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50으로 완화해 주는 경우는 원래는 30개일 때 주택법으로 가니까 29개만 지면은 건축법에서 적용받겠죠. 근데 블록단지로 단독택을 많이 지라고 니네 50개로 내가 완화해 줄게 해서 블록단지는 50개 한옥 같은 거 많이 지라고 50호 이상일 때만 사업계획 승인 받아라로 완화는 해줍니다. 자, 그러면 머릿속에 이걸 넣으셔야 돼. 원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아까 30호, 30세대 이상 대지면적 1만인데 50으로 완화해 주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야. 공공택지를 개별로 안 짓고 하나의 블록단지 형태로 짓거나 한옥 질 때 많이 지라고 50호 이상으로 완화해 줬다. 이 말에 대한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 봐요. 건축법 적용받았을 때랑
주택법 적용받았을 때랑 무슨 차이점이냐? 내가 만약 갑이라고 생각하세요. 제 부지가 있는데 29개 지면 어느 법으로 가요? 건축법. 만약에 내가 40개죠. 30개를 짓다 할까? 30% 이상이니까. 30세대를 짓는 순간 주택법으로 가야 돼. 무슨 차이점이냐면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짓게 되면 분양을 할 때 이거 어떻게 분양하냐면 후분양을 합니다. 후분양. 근데 30세대 이상이면 주택법 가서 얘는 선분양해요. 분양할 때 분양 방식이 짓기 전에 선분양해요. 선분양을 하려면 모델하우스 같은 견본주택을 만들어야 되고 이 법이 정한 절차에 분양을 해야 돼. 그러면 주택법 적용받을 때는 시군구가 아니라 시도로 가니까 더 복잡해지죠. 그럼 여러분이 귀찮으면 어느 법 가는 게 더 좋겠네? 건축법 받는 게 더 편해요. 그러면 30개 지실래요? 29개 지실래요? 그쵸? 난 29개 질 거야. 29개 짓고 이 법에서 분양해버릴 건데 30개 지면 어느 법으로 가니까? 주택법. 그래서 옛날에는 이 기준이 20개가 기준이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30개로 바뀐 거예요. 개정되면서. 그럼 옛날에는 20세대를 지면 주택법 갔는데 19세대 지면 건축법 갔었어요. 그래서 옛날 주택법은 전부 다 19세대, 18세대야. 옛날에 지은 것들은. 그때 당시에는 20개가 기준이었고 저 30개로 바뀐 게 한 8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 들어오면서 바뀐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30개 이상을 짓게 되면 주택법으로 가는데 한옥 많이 져라 30개 아니고 50개 미만까지. 그러면 한옥 많이 지려고 하겠죠. 그래서 많이 지라고 야 니네 50개, 49개를 지어도 건축허가 받게 해줄게. 50개 이상 질 때만 사업개수임 받아. 그러면 한옥 많이 질 거고 전체 개별 필지를 안 하고 일단은 토지로 단독주택을 지려는 사람이 단독주택을 지려는 사람이 많을 거니까 이거는 50% 완화해 주겠다 이런 뜻이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면은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달동네니까 못 살아잖아.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많이 지라고 니네는 50세대 이상일 때 사업개수임 받게 해줄게. 49세대까지는 건축허가로 짓게 해주겠다 이 뜻이고 단지형 연립하고 단지형 다세대가 원래 세 가지 원룸형까지 있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전부 다 원룸형만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원룸형만 지니까 이거 조금 사람들이 단지형 다세대 연립을 안 져요. 그러면 니네들은 요거 진입력 6m 이상의 진입로 폭을 맞추고 전용 면적 30 이상으로만 진다면 니네 50개 이상 질 때 사업개수임 받게 해줄 테니까 49개까지는 허가받고 짓게 해주겠다. 많이 져라. 그래서 원래는 30이 기준인데 50으로 완화해주는 경우도 있다에 대한 개념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267 가시면 절차는 외우지 않으셔도 되니까 절차는 나중에 한번 볼 때 보시는 거고요. 267페이지에 2번으로 바로 가시면 그 대상 보시면 주택 해놓고 30호 30세대가 사업개수인 대상인데 특정한 경우는 50세대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뜻이에요. 대지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사업개수임 받아라. 그래서 거기 총정리해놓은 박스 보시면 자, 단독주택은 30호, 공동주택은 3세대인데 제가 아까 리모델링 할 때는 허가받는 거지만 증가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면 이것도 사업개수임 받는 거랬죠. 그래서 그게 단독주택 30호인데 블록형 단독주택은 몇 호? 50호. 한 50호. 기억해둬요. 한옥 나무 50호인 거야. 50호. 그 다음에 거기 이번에 승인권자에서 국장, 시도지사, 대장, 시장, 군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시도, 대장 원래는 시도지사 대장이에요. 원래는 사업계 승인권자가 시도지사 대장인데 위임을 했어. 위임을 누구한테 했냐면 10만 미만일 때는 도지사가 안 하고 시장군수한테 해요. 그래서 여기 시도 대장은 대지면적 10만 이상일 때 그대로 하던데 10만 미만일 때는 도지사가 빠지고 맨 끝에 시장군수가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도지사는 10만 미만일 때는 시장군수한테 위임한다. 국장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장이 사업계 승인권자가 되는 경우는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할 때 그리고 3번 이번에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하고 도시개발 사업하는 지역인데 국장 이전 고시하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직접 받으세요. 이렇게 된 거죠. 3번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 긴급하게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다면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균형 발전 어떤 지역 균형 개발을 목적으로 광역주 차원의 조정이 좀 필요하면 이때는 국장한테 받아라. 이게 사업계 승인 기준인데 자 한번 해볼게요. 내가 30호 이상 30세대 이상 1만 제곱미터 이상을 대지 조성하겠다라고 하면 어느 법으로 가서 주택법으로 가서 사업 주체가 뭘 받아야 돼요?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기준은 30만인데 단독 주택을 하나 안 하고 개별 필지로 안 하고 블럭 단지라면 한 호를 지면 50호 이상일 때가 기준이 바뀌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구역이나 단지형 연립 다세대를 요건을 갖추면 몇 세대로 완화해 주겠다? 50세대. 예외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때는 사업 주체가 사업 계획을 받아야 되는데 이 원칙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시 도지사 대장이 그대로 대도시장이 하는데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도지사가 빠져요. 도지사가 빠지면서 시장 군수가 들어오겠죠. 시장 군수가 들어오는데 여기 요 시가 3명이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중에 세종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중에 특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할 때 대도시장은 시장에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고 예외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가는 경우는 국가가 사업을 할 때 LH공사가 할 때 330만 제곱미터 이상은 시도사는 택도 없다. 택지개발하고 도시개발 구역, 지역 공간 지역 그리고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할 때에는 국장한테 받아라. 그럼 사업계 승인 신청하면 검토하고 통보해 주는데 통보 기간이 60일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맨 처음에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연습을 한번 해두시는 건데 그게 30호 이상이면은 사업계승인 받아야 되는데 이거 30호 이상이어도 사업계승인 안 받아도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268페이지 가시면 사업계획승인 제외 대상이라고 나올 거예요. 사업계획승인 제외라는 말은 사업계획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 가로에 완화하여 건설을 촉진하자라는 뜻인데 한번 볼게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해 주겠다. 1. 국토개발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에 상업지역인데 유통상업은 제외한단 말이 유통상업을 왜 제외했냐면 잘 보세요. 우리 단독주택을 못 짓는 지역이 어디였죠? 유 전할 때 유가 뭐였죠? 유통상업이에요. 집을 못 지어. 그러니까 주택법에는 나올 일이 없어요. 유통상업이. 그래서 상업지역하고 유통상업 제외한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인데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라면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 연면적이 차지하는 게 90% 미만이면 사업계획승인 안 받고 허가로 많이 짓게 해주겠다. 권장 차원인데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사업계획승인 받아야 되는데 제외해 주겠대요. 이게 지구 공동화 현상이라고 해서 낮이 되면은 사람들이 여기 가운데가 상업지역이에요. 그럼 낮이 되면 전부 다 아침에 주거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일로 들어가요. 다 일로 들어가서 바글바글 하다가 밤이 되면 퇴근하겠죠. 다 들어와요 다시. 근데 다 집에 갔는데 안 노는 애가 있어. 안 노는 애가. 누워있어 지금. 오늘도 걷는다 막 이렇게 술 먹고 막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으면 지나가다가 누가 보냐면 이런 애들이 몇 명 있어요. 집에 안 가는 애들이 꼭 있어요. 그럼 이제 지나가다가 아르바이트생 있죠. GS25 아르바이트생이 딱 보가 뒷주머니에 지갑이 나와 있네. 그러면 저 지갑만 싹 가져가면은 내가 아르바이트 안 해도 등록금이 만들 마련이 돼. 그럼 사람이 나도 모르게 도는 수가 있어요. 걸리면 안 되니까 일단 GS 다시 가서 스타킹을 사야 돼. 스타킹을 딱 써.
썼어. 그러고 난 다음에 돌멩이 하나 주운 다음에 머리를 퍽 쳐요. 이걸 퍽치기라고 해요. 퍽치기. 퍽치기 하게 되면 이 사람 쓰러지고 지갑만 갖고 오면 되죠. 결론은 뭐냐면 밤이 되면 이 동네가 텅 비는데 텅 비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범죄율이 증가됩니다. 범죄율이 증가되는 것도 슬럼화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밤이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총 들고 다니는 게 뭐 총 때문에 죽은 사람도 많고 우리나라 그런 게 없지만 밤이 되면 다 나갔기 때문에 저 안에가 텅 비면서 슬럼화 되면서 범죄율이 증가돼. 그럼 이 사람이 안 나가게 하려면 상업지역이지만 주택을 질 수 있게 해주겠다. 많이 지어라. 그래서 상업하고 준주거 지역이지만 그 안에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이 범죄율 증가를 좀 막으려면 못 나가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 그럼 상가랑 주택을 같이 짓도록 완화해 줄 테니 야, 니네 사업개수인 안 받고 지켜줄게. 이 공동화 현상, 이게 가운데가 뻥 뚫리는 거 공동화, 도넛 같이 생겼다고 해서 도넛 현상이라고 해요. 그럼 이런 거에 대한 대비로 이렇게 합시다. 자, 퇴근해가지고 다 집에 가자 해서 다 들어가니까 가운데 여기 텅 ቢ었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인구 공동 현상이 발생해. 안 되겠다.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조건을 줄게. 300세대 미만으로 짓 때 주상복합 형태로 해라. 그래서 밑에는 상가, 위에는 주거 형태로. 단 주택이 차지하는 건 90% 미만이니까 상가가 10% 이상은 돼야 돼. 그럼 너네 허가로 짓게 해주겠다. 그 내용인데 말 되게 어렵게 써놨잖아 지금. 그럼 결론 얘기할게요. 땅이 어디야? 그러면 상업하고 준주거 지역에서 주택 외일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되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몇 프로 미만? 90% 미만이고 300세대 미만으로 지면 사업계 승인 대상에서 뭐 해주겠다? 제외하겠다. 이 말을 1번에 길게 쓴 거예요. 그럼 조건을 기억하셔야겠네. 조건 해볼까? 자, 다 지워놨어. 자, 일단 땅이 어디예요? 그럼 땅이 어디야? 상업하고 유통상업을 제외한 상업하고 준주거. 주택 외일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해라. 대신에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90% 미만이고 300세대 미만이면 사업계 승인 안 받고 지켜주겠다. 그래서 청담동 이런 데 가면 나홀로 아파트 같은데 한 동짜리 주상복합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밑에 상가고 위에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사업계 승인 안 받고 허가로 졌기 때문에 가능하게 해주겠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 이 되셨죠? 여기까지. 조건이 거기 하나가 돼 있고 하나 더. 거기 4번 보시면 사업계획서의 내용 해가지고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하는데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복리설의 그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뭐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는 이 사람이 이 건설하는 데 있어서 주변에 어떤 주거생활 복지하는 데 있어서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 영위하도록 해라. 뭐 이런 뜻이 뭐고. 그리고 여기 농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자금 지원해서 농어촌 주택 짓는 거는 많이 지라고요. 사업계획 승인 제외시켜 줍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셔도 돼요. 됐고, 그 다음에 자 이제 분양가 상한제 관련된 건데, 자 269페이지 가볼게요. 269페이지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이거 이제 오늘 첫째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자 이거부터 할게요. 건설업자, 국민. 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됐다. 그럼 일단 건설업자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거부터 가야 돼요. 건설업자는 좋을 거다, 나쁠 거다. 당연하죠. 안 좋아하지. 나쁘다. 싫어한다. 국민 입장에서는 좋아하지. 왜 좋아하냐면 아파트 가격이 다운이 되니까 내가 공급받은 기회가 생길 때 적은 금액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니까.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 프리미엄이라는 게 또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받을 수 있잖아. 건설업자는 분양가 상한제를 워낙 싫어하는 거예요. 이걸 아무데나 적용하면 안 되니까 얘는 다음과 같은데 적용하겠다 해서 무슨 택지에다가 적용한댔죠? 공공택지.
공공택지가 아닌데, 공공택지 외인데, 외에서, 자, 이게 공공택지, 공공택지, 공공택지다. 공공택지는 다 분양가 상한제를 받는데, 이거가 아닌 지역인데, 얘가 이런 조건에 해당이 되면, 이때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공택지와 공공택지가 아닌데 요건에 맞아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거기 한번 볼까? 269페이지 가시면, 269페이지. 거기 1번 가시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동그라미 1번 사업 주체가 일반인들한테 내가 건설해서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이면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산정되는 분양가격보다 이하로 공급을 하여야 한다.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할 것. 이거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라고 해요. 기억에 공공택지 나왔는데, 자, 공공택지란 말이 나왔으면, 봐봐요. 공공택지는 우리나라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 받는댔죠. 근데 공공택지 외인데 주택가격 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되겠다. 이거 지정해야겠어. 그럼 전국 대상으로 하는 건 항상 국장이니까 국장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지정하는 지역. 이걸 우리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고 해요. 그걸 지정한 지역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겠다. 근데 이거이더라도 얘네들은 적용 안 해. 분양가 상한제 안 하는 이유가 마니지라고 하는 거죠. 마니지라고. 건설업자들 마니지라고 이거 빼줄게. 그래서 아까 마니지라고 했던 주택이 뭐였죠? 도시형 생활주택. 그래서 거기 현관펜. 2번. 다음의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억. 도시형 생활주택. 니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 고시된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 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법령에 따른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받지 않기로 심의 의결했다. 자, 경제자유구역이 공동주택인데 심의 의결을 거치면 안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말 어렵게 써놨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경제자유구역이란 말 그대로 송도 같은 경우에 개발이 되고 난 다음에 여기 해당 지역은 외국인들 자본을 투자받아서 개발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돈이 없으니까 외국인한테 돈 받아서 개발을 하는 거야. 그리고 수익 있으면 당신 가져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바보입니까? 분양가 상한제 있는데 거기 투자하겠어? 금액이 낮은데 수익이 없잖아. 그러면 여기 공동주택 지을 때 심의 의결하면 여기는 분상제 적용을 안 하겠다. 분양가 상한제 줄여서 분상제라고 하거든요. 분상제 적용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상제.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경제자유구역일 때고, 세 번째가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면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관광지예요. 외국인 자본 투자 받겠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초고층일 때인데 우리 건축법에서는 층의 구분이 애매하면 4m를 1층으로 본다고 그랬는데 주택법은 주택이다 보니까 이게 상가가 아니기 때문에 층고가 높을 일이 없어요. 한 3m를 1층으로 봅니다. 주택법은. 그러면 우리 초고층 그러면 땅 없다. 몇 층? 50층. 어딨어? 50층. 50층 이상이거나 여기는 4m가 아니라 3m라고 했죠. 3, 5, 15니까 얼마? 150m 이상. 그래서 50층 이상이거나 아니면 150m 이상의 공동주택 지을 때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받겠다. 해서 요거 때문에 만들어진 데가 저기 부산 해운대 가면 초고층 아파트 진 거 있죠. 그게 다 요거 적용받아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매 금지라는 게 없었고 그래서 분양 신청 엄청 많이 해서 경쟁률이 되게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참고로 알고 계시고 이 세 가지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분양가 상한제는 어디서 적용해요? 라고 하면 공공택지 같은 싼 지역에서 땅값 싼 지역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겠다. 어떤 분이 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 하길래
다른 말로 원가 연동제라고 보시면 돼. 원가 연동제. 옛날에는 실물은 정부가 주도하에 규제를 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가 새우깡입니다. 새우깡. 이렇게 생겼나? 이렇게 생겼죠? 좀 뜯기 쉽게 이렇게 돼 있죠? 여기 1,000원 이렇게 써 있는데 1,000원이라고 써 있고 위에 무슨 말 써 있는지 기억하세요? 권장 소비자 가격 써 있어요. 권장 소비자 가격은 이 금액으로 권장한다는 얘기지 이 금액으로 팔아라는 게 아니에요. 정가가 1,000원이지만 권장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마트 가면은 예를 들어서 670원, 동네 슈퍼 오면은 예를 들어 1,000원, GS25 가면은 890원. 근데 저기 제주도 가거나 섬 가면은 1,200원. 금액이 다 다르죠. 다른 이유냐면 1,000원 한도에서 해라 이 뜻이야. 이거 권장 소비자 가격이야. 근데 갑자기 혜태 제과라든 무슨 회사가 다 망하고 농심만 살아남았어. 농심에서 새우깡 가격을 이걸 2만 원으로 올린 거야. 2만 원으로. 2만 원 올렸어요. 그러면 새우깡 여러분 사 먹으실 겁니까? 저는 사 먹습니다. 너무 좋아하니까 새우깡 알러브 새우깡. 그럼 내가 새우깡 좋아하니까 저는 2만 원 주고 살 건데 오히려 수요가 줄더라도 이거에 대한 매니아들은 살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2만 원 올려서 수익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 너 원가 얼마 들었어? 원가요? 400원 들었는데요. 뭐 운송비, 광고비 이거 포함해서 너 1,000원 넘지 마. 1,000원 이하로 해. 권장하는 가격은 1,000원이다. 이게 권장 소비자 가격이에요. 즉 원가의 연동, 이을련 움직일동. 원가 들어가는 거에 연동해서 가격 책정하는 제도가 원가 연동제예요. 그거를 주택에 가지고 온 거지. 너 주택 들어갔는데 너 택집이랑 건축비 얼마 들었니?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요. 근데 너 이렇게 비싸게 팔려고 그래. 분양가 이거 이상 올라가면 안 돼. 분양가 뭐라 부르고요?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는 어디만 적용한다? 공공택지. 또 공공택지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그런데 안 받는 게 있대요. 3가지. 많이지라고.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에서 심의 의결하는 공동주택. 그리고 관광특구의 초고층 공동주택인데 50층 이상이거나 53, 15, 150m 이상인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는다. 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제외인데 밑에 분양가격은 참고로 읽으시는 거고요. 271페이지로 가시면 시험에는 얘가 주로 나왔어요. 2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할 거냐. 그래서 1번 보시면 전국 대상으로 하는 건 항상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 가격, 주택 거래 등과 지역 주택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지정할 수 있는데 기억에 공공택지가 아닌 지역이에요. 자, 공공택지 외의 택지인데 투기과일주입니다.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서 지정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A.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현관편 할게요. 12개월이다. 이제 빨간 색깔이 키워드거든요. 12개월. 1년 동안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올라왔대요. 2배.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파트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2배 이상. 그러면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물 나오면 항상 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워러. 원소기호로 H2O라고 그래요. H2. 물 2배. 꼭 기억하세요. 물 나오면 항상 2배 나와요. 물가를 올라가는지 하는 거 한 달, 2달로 안 봐요. 1년으로 보지. 그러니까 12개월간이라는 거는 물가 때문에 12개월이에요. 1년간. 그래서 12개월 물가 몇 배? 2배. 그리고 직전월. 지금 현재 12월 달이면 11월부터 11월, 10월, 9월 3개월 동안 매매 거래량. 여기서 주택을 매매한 거래가 많아졌어요.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그래서
꼭 기억할게. 거래량 하면 거래량은 몇 글자죠? 세 글자. 30%. 꼭 3개월간 기억하세요. 거래량은 몇 글자? 세 글자. 3개월간 20% 이상 전년 동기간 대비했을 때 20% 이상 증가한 지역. 그리고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현관펜.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의 월 평균 청약에다 현관펜. 청약 몇 글자예요? 청약 나오면 두 글자니까 2개월 기억하세요. 그래서 청약은 2개월입니다. 청약 두 글자니까 2개월 동안 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했어요. 그럼 경쟁이 엄청 센 거예요. 근데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는 더 많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일 때는 얼마? 10대1을 모두 초과했을 때.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가로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라고 하는 문제가 딱 나오면 이 연습이 한번 좀 돼야 돼요. 연습 한번 할게요. 자, 해볼게요. 방금 했는데 사람의 IQ가 있죠. 그래도 30초 전에 한 걸 기억을 못 한다는 건 내 머리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뇌파 검사도 좀 해보고 하셔야 돼. 자,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몇 개월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나오면 물 나오면 H2O 몇 배? 2배. 2배인데 물은 항상 물가는 1년간을 기준으로 한댔죠. 여기 몇 개월간이겠네? 그죠? 12개월간 물가 상승률에 몇 배 이상 올랐을 때? 2배 초과했을 때.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띠리리간의 주택 매매 거래량 세 글자니까 몇 개월간? 3개월간 전년 동기 대비 잠깐만요. 전년 동기 대비 몇 프로 이상? 20% 증가한 지역이면 대상이다. 그리고 직전월 소급하여 공급이 있었던 띠리리 개월 동안 월 평균 청약 나오면 청약은 두 글자니까 항상 몇 개월? 2개월. 그래서 2개월 동안 월 평균 청약 경쟁률은 모두 몇 대면? 5대1. 단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 주택 있죠. 더 많이 달려드니까 5대1이 아니라 몇 대면 10대1을 모두 초과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요 A, B, C 안에 들어있는 거 요거는 좀 단독 문제로도 좀 나오니까 연습 한번 해두십시다. 아셨죠?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럼 지정할 때 국장이 지정할 때는 잘 모르니까 밑에 있는 시도지사 의견을 듣고 지정을 하고 지정하자마자 공고해서 그 지역 시군구에게 공고 내용 통보를 하면 시군구가 입주자 모집 공고 들어오면 사업주체님 입주자 모집 공고할 때 여기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입니다 라는 사실을 공고하게 하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더 이상 투기가 없어졌어.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의 거쳐서 해제를 하는데 지정 절차나 해제 절차나 똑같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밑에 2, 3, 4, 5에 써 있는 내용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투기과열지구 나오는데 이 투기과열지구는요 개념만 좀 기억 좀 해두시고 지금 암기 안 하셔도 돼.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예요.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인데 여기 투기과열지구는 전국 땅 중에서 주택에 대한 그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을 때 이게 청약을 하고 나서 분양권 상태에서 사고 팔면서 아파트 가격이 막 급등하니까 등기할 때까지 이 분양권을 못 팔게 하려고 만든 게 투기과열지구예요.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는 말 그대로 분양권을 파는 걸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옆에다가 조그맣게 분양권 전매 금지 이렇게 써놓는 게 제일 좋아요. 옆에다가 조그맣게 쓰세요. 투기과열지구 옆에다가 분양권 전매 금지. 분양권이 뭔데? 아파트 청약을 하고 나서 계약을 하고 나면 우린 분양 계약이라고 해요. 그럼 분양권을 갖고 중도금 치르고 마지막에 잔금을 치를 때 소유권이 넘어와. 소유권 넘어오기 전까지는 분양권이라고 그래요. 소유권이 넘어오면 이제부터 주택이라고 하고. 그래서 전국을 대상으로 국장하고 도지사, 시도지사인데 국장은 그 지역 잘 모르니까 시도지사 의견 듣고 시도지사는 국장하고 협의해서 지정을 할 건데 그게 뭘 못하게 하는 거냐? 이게 분양권 전매 금지라 입주자로 내가 청약 넣어서 당첨이 되면 그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까지 무조건 안 돼요. 등기가 되고 나서는 파는 건 상관없어. 그래서 대상 지역을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정을 할 건데 특이한 게 너무 민감한 지역이라 여기 1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게 돼 있고 사유 없어지면 무조건 해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시도 시군구는 여기 너무 규제가 심해서 좀 풀어주세요. 해제 요청을 하면
40일 안에 지정권자가 심의 거쳐서 할지 말지를 통보하는 게 투기과열지구인데, 여기서는 시험 문제에서는 지정권자가 잘 나오기 때문에 거기 국장하고 시도의사 파란 색깔로 돼 있죠. 그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었어요. 전국 대상은 전부 다 국장만 하는 건데 얘는 특이하게 시도의사가 껴있는데 국장만 지정한다라고 자꾸 꼬셔요. 특이하게 시도의사 껴있다. 그래서 여기서 팁으로 공법에서 티귿자 들어간 애가 티귿자 들어간 애, 얘는 항상 누가 껴있냐면 시도의사 껴있어요.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특별건축구역이라고 그래서 세 가지가 전국 대상은 국장인데 시도의사가 껴있는 거,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리고 특별건축구역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공법에서 티귿자 들어간 놈은 특이하게 시도의사 껴있다 이렇게 외워버리면 권한자는 안 틀려요. 네. 전국 대상 그러면 다 누구예요? 국장. 그런데 티귿자 들어간 놈, 투기과열지구, 특별건축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시도의사 껴있다 특이하게. 그거 하나 알면 권한자 때문에 틀리진 않을 거라서 이건 팁으로 하나 알고 계시면 또 뭔지 또 몰라가지고 안 쓰는 거 아니야? 투기과열지구랑 토지거래 허가구역 중개사법에 나오는 거, 건축법에 가면 특별건축구역이라고 있어요. 그 세 놈이 티귿자 들어가는 건데 국장하고 시도의사가 같이 하는 거라서 특이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 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랑 분양가 상한제 중에서 오늘은 투기과열지구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분양권 전매를 못하게 하려고 묶어놓은 거, 분양권 전매 금지 해가지고 분양권 전매를 못하게 하려고 묶어놓은 게 뭐예요? 그러면 뭐예요? 투기과열지구다. 분양가에다가 상한을 넣어서 원가에 연동시켜서 가격을 책정하게 하겠다가 분양가 상한제인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되면 가격이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기를 많이 한다. 그래서 일정 기간 전매가 금지된다. 그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였으면 3년간 못하고요. 투기과열지구 아닌 지역은 1년간 못한다. 이런 전매 금지 기간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이 전매가 뭐냐고 물어보시길래 전매. 2월전에다 팔매자예요.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C라는 사람한테 물건을 사서 이걸 B한테 팔았어. 이걸 전매했다고 그래요. 사고 파는 거, 전매, 이어서 매매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전매는 나쁜 게 아니라 자유경제 시장에서는 무조건 전매라는 게 있어야지만 시장 경제가 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매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자유경쟁 시장이니까. 근데 미등기 전매는 나쁜 거예요. 등기를 안 하고 전매를 했다는 얘기는 중간에 내 이름으로 등기를 안 하고 이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해버렸어. 중간에 이 사람이 양도세 같은 거를 탈루한 거죠. 그런 미등기 전매는 나쁜 건데 전매가 나쁜 건 절대 아니에요. 전매는 그냥 좋은 거예요. 근데 분양권을 전매하는 거 원래 가능해. 대한민국 가능한데 현재 서울은 투기과열지구라 서울은 안 돼요. 서울하고 하남하고 광명하고 세종시, 대구 수성구 이런 데는 현재 투기과열지구라서 현재 아파트 청약 넣고 당첨이 돼서 계약을 하면 등기할 때까지 못 팝니다. 그게 투기과열지구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기억해 두시고, 요거가 지정이 되면 나중에 아파트를 사야 돼 말아야 돼 판단하는 거는 제 실무 들어갈 때 설명을 드릴 건데 기본 이론 하면서 설명을 하나씩 차례대로 하나씩 드릴게요. 됐고 챕터 5로 갈게요. 273. 요게 이제 국민주택 채권이 없어지고 주택상한사 하나만 남았는데 요거는 가능성이 있어서 별표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작년에도 나왔지만 올해도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돼. 건설회사가 2000세대를 지으려고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부지를 매입한 다음에 사업을 막 진행하고 있었어요. 진행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자금이 떨어졌어. 부도 나버리면 이거 우리 선분양을 했기 때문에 이 공급받을 사람들 다 청약 넣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만약 이 부도 나 버리면 이 사람들 불치게 손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이 건설회사한테 그러면 너 자금이 필요하면 사채 끊어. 사채. 여기서 말하는 사채는 사자가 무슨 사자일까요? 사자? 개인 사자겠죠? 아니에요. 이거는 회사 사자야.
죽을 사자, 뱀 사자 아니고 회사사, 회사. 주택으로 내가 상환해 줄 테니까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 요거 가지고 A한테 B한테 이 사채를 너한테 줄 테니까 너한테는 나중에 내 자금이 없어서 그런데 좀 싸게 줄게. 그래서 사채 끊어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돈을 입금하고 이 사람은 이 건설회사는 나머지 사업하는 비용이 충당을 하면 좀 원활하게 좀 사업이 진행되지 않겠냐. 그래서 만든 게 사채예요. 회사채야. 대신에 주택으로만 줘야 되기 때문에 주택 상환사채라고 하고 여기서 상환이란 말은 당신, 너한테, 너란 얘기는 기명이란 뜻이라 공법에서는 상환이란 표현 나오면 다 기명이에요. 이렇게 안 하면 다 외워야 되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넣으세요. 주택 상환사채 그러면 주택으로 상환하는 거니까 기명이고 이 사람한테 주기로 했으니까 양도하면 안 되겠죠. 요거는 딱지라서 안 되고 그리고 이거는 회사가 발행하는 거라 상법을 준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상환 나오면 아까 항상 숫자 3 나온댔죠. 상환 기간은 3년 이내인데 그럼 이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건 누가 발행하냐? 일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을 건설해야 되는 거고 등록한 등록사업자가 건설을 해야 되는데 자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 얻어서 사채 발행하는데 이 등록사업자가 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요 둘 중에 누구 못 믿는지 보실래요? LH는 믿어야 드리지만 등록사업자는 민간이니까 못 믿잖아요. 그래서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한데 요 주택상환사채는 액면 할인 방식 다 가능한데 보세요. 등록사업자 너 발행했다가 부도나면 어떡할 건데 법인으로 자본금은 5억 이상 있어야 돼. 그리고 좀 건실한 회사여야 되니까 3년간 연평균 그래도 주택 건설한 게 연평균의 300세대 이상은 지었어야 돼. 그리고 발행 규모는 최근 당신이 3년간 발행했던 즉 건설했던 호수 이내 내가 420세대를 건설했었다. 연평균 420개까지만 발행할 수 있게 해주겠대. 그래서 요거를 돈을 땡겼다가 아파트로 돌려주겠다. 그래서 사채를 발행한 자는 발행 조건에 따라 주택 건설하여 사채권자한테 주면 되는데 여기서 누구 아까 못 믿는다고 그랬죠? 등록업자 부도나면 누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아까 보증받았잖아요. 그럼 등록업자가 등록이 말소가 돼도 이미 발행한 사채에는 영향 미치면 안 되겠네. 그래서 상환 나오면 항상 몇 년? 3년. 상환 기간은 사채 발행한 날부터 계약 체결하는 날까지. 등록업자 너 못 믿는데 등록이 말소되면 어떡할 거냐?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가 되더라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 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 무슨 보증 받아놨어요? 지급보증을 받아놨기 때문에 얘는 사채에 영향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주택법에서 이게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주택으로 상환은 회사 나와야 돼. 주택건설회사. LH하고 등록업자 나오겠죠. 한국토지주택공사랑 등록업자가 국장에게 승인받아 가능하되 발행할 수 있는데 누구 못 믿어서 등록업자 못 믿으니까 금융기관 등이나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한테 등록 지급보증을 받은 후에 발행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법인만 가능한데 자본금이 몇 억? 5억 이상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 건설 몇 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 건설한 실적이 있어야 되고 발행 규모는 최근 몇 년간? 3년간 연평균 건설호수 이내일 것. 그리고 상환 기간은 몇 년 초과 못해요? 3년 초과 못하고 등록 말소가 돼도 등록업자는 아까 뭐 받아놨기 때문에 보증 받아놨기 때문에 그 발행한 사채에는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뭐 받아놔서? 지급보증. 가만히 보면 숫자가 요거 자본금만 5억이고요. 나머지는 다 숫자가 3이에요. 3. 기억해 둘게. 주택 상환 사채는 대부분 3이구나. 그럼 뭐 하나만 외우면 되겠네. 5억. 그래서 주택 상환, 상년, 상법, 상백, 상년, 300, 상년, 5억. 5억 빼고는 다 3자 들어가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찍기라도 할 거니까. 예. 주택 상환 사채는 상환 기간 몇 년이에요? 3년. 3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주택 상환 사채 발행하려면 최소한 그래도 몇 년 동안은 건설한 실적이 평균 몇 세대 이상 돼야 돼요. 그러면 최근 연평균 3년 동안 300세대 이상 건설한 실적이 있을 것. 자본금은 3억 그러면 안 돼. 자본금만 몇 억?
5억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니까 체크 한번 해볼게요. 273에 주택상환사채 1 발행자부터 현관편 할게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록업자. 등록업자 기준에 박스에 자본금 5억만 현관편 하시고 나머지는 숫자에 3만 동그라미 해놓으시면 돼요.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 건설 실적이 300세대 이상. 그리고 CF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 규모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 건설 호수 이내. 발행의 승인. 이거 발행 승인. 이 법은 주택 건설이니까 국토부 장관 승인 얻어야 되죠. 액면 할인 발행이고 너에게 상환하겠다니까 너 이름 써 있어야 되니까 무슨 식이겠네? 기명이에요. 그런데 얘가 양도가 현재 딱지라서 양도가 안 되는데 해외로 이민할 때는 양도가 돼야 돼요. 사채 이름 써 있으면 명의 이전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 명의 변경 4번 사채를 취득한 자는 성명과 주소를 사채 원부에다가 기재해달라고 한 후에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재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발행자 제3자한테 대항 못해요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5번 가시면 274페이지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서 등록업자가 발행한 사채는 그 등록이 말소가 된 때라도 그가 이미 발행한 상환사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 등록업자 등록했던 게 말소됐어. 무슨 회사가 알아서? 보증회사가. 주택상환사채에 대해서는 이 법이 없으면 얘는 회사법이니까 상법 준용해야 되죠. 그래서 주택상환사채 발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고 상환기간은 몇 년 초과하면 안 되고요. 쌍년. 3년 초과하면 안 되고 양도 금지. 양도 중도 해약을 못 하는데 해외 이주하면 팔고 가긴 해줘야 되죠. 그래서 원칙은 안 되되 부득이한 경우 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때는 명의 이전을 해야지만 된다가 김영식 직권의 특징이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키워드만 정리해 볼게요. 써볼까? 여기 다 써 있어. 주택, 상환, 사채. 자, 여기서 주택으로 상환할 테니까 사채 회사가 발행하니까 회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랑 등록업자인데 등록업자는 못 믿으니까 무슨 보증 받고? 지급보증 받아서 국장한테 승인 얻어야 돼요. 승인 얻어 발행하면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가 없고 상환이란 말 나오면 무슨 식 증권이에요? 기명식 증권이고 현재 양도가 안 되는데 부득이한 경우는 가능하겠죠?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 기명식이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명의를 뭐 할 것? 이전. 그리고 발행자 중에서 등록업자가 등록이 말소됐다. 말소돼도 이미 발행한 사채는 영향 미친다, 안 미친다. 지급보증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등록업자는 자본금만 요것만 5억이고 나머지는 다 숫자 몇 나와요? 3. 최근 3년간 연평균 건설 실적이 300세대 이상. 그리고 상환기간 몇 년 초과 못하고요? 3년. 그리고 사채 회사가 발행하는 거니까 무슨 법 준용하겠네. 이 법이 없으면 상법에 있는 사채 발행 규정을 준용한다. 이 단어에서만 다 찾아내면 돼요. 그럼 이제 요것만 하면 문제 한 문제 무조건 푸는 거니까 지금은 처음 하는 거니까 연습하고요. 기본 이론 갈 때 제가 또 할 거고요. 문제풀이 할 때 또 할 거고 요약 정리할 때 또 할 거니까 수업 시간에 앉아만 있으면 저절로 외워져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택법이고 테마 파트 7번의 농지법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2문제인데 그동안 항상 5번의 답이 나오다가 얘가 항상 5번의 답이 나왔었어요. 얘가 2문제 나오는데 79번하고 80번이 항상 농지법입니다. 근데 그 중에 5번이 되게 많아서 그동안 5번 찍으라고 했다가 작년부터는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20년에 4번 찍자 그랬는데 4번이 하나가 답이었어요. 그럼 하나는 4번 답이니까 하나만 풀면 되죠. 그러니까 농지법을 2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를 할 필요는 없고 제가 진도 나갈 때 기본 이론 할 때 한 번 요약이나 문제풀이 할 때 2번 할 거예요. 총 한 3번에서 4번 할 거니까 수업 시간에 들은 걸로만 갖고 시험장 가는 겁니다.
별도로 공부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농사라고 그러죠. 농사. 따라해보세요. 농사. 4번이 답이에요. 4번이 답이니까 하나는 맞췄어 벌써. 예. 둘 중에 하나는 4번인데 이거는 4번을 찍으라는 뜻이 아니라 풀라고 그랬는데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4번 찍으면 맞을 확률이 되게 높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풀었는데 답이 딴 거야. 그럼 걔 찍으시고 모르겠다 그러면 4번 찍으라는 거예요. 아 이거 그때 그 사람이 4번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4번 찍지 마시고 문제를 다 풀고 도저히 답이 없으면 4번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업 시간에 기본 이론 제가 정리하면서 정리할 테니까 농지법은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훑어만 보시고 보지 마세요. 따로 공부하는 과목이 아니고 기본 이론 할 때 한 번, 요약 이론 할 때 한 번, 문제풀이 할 때 한 번, 최종 정리할 때 한 번 해서 수업 시간에 듣는 걸로 간다. 별도로 시간을 내서 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얘가 두 문제 나오는데 중개사법보다 양이 더 많아요. 중개사법은 40문제인데 얘는 두 문제인데 이 공부할 시간에 중개사법을 한 번 더 보시는 게 현명한 거고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위주로만 정리할 테니까 그것만 보고 가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기초 강의는 모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8주간을 3주 빼고는 거의 혼자서 제가 촬영을 했는데 여러분도 힘들었고 저도 힘들었지만 내년 2021년 해에는 그래도 조금 더 좀 그 코로나가 좀 약간 진정이 돼서 다시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때 또 뵙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것으로 기초 강의 끝내고요. 기본 이론은 이제 기본서로 나올 거니까 지금부터 하는 공부가 진짜 공부니까 기본 이론 할 때부터만큼은 절대 밀리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내년도에 21회 때 준비할 때 1월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